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둘의 박규의 노무사입니다. 여러분께 우리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조항 몇 개가 바뀌는 차원을 넘어 하도급과 같은 다층적 고용구조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이번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은 노사관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그리고 노사 상급단체의 의견을 치밀하게 수렴하여 탄생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내용은 새로운 법적 의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용하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방지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 가이드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이 매뉴얼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상생의 노사 문화를 선점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제2조 제2호 후단에 신설된 사용자의 정의입니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졌으나 이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경영진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키워드는 바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와 결정이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보건 등 핵심 노동 환경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법적 사용자성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걸쳐 사용자로서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엄중한 신호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이제 계약 외 사용자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 사용자가 계약 사용자라면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역 내에서만 부분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청의 책임이 모든 영역으로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그 특정한 근로조건의 범위 안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가변적이며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경영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을 명확히 식별하고 그 책임의 한계를 법리적으로 정립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원하청 간 교섭 체계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정립해야 할 개념은 교섭의 당사자와 단위입니다. 이번 개정법 체계 하에서 교섭의 당사자는 하청 노동조합과 계약 외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입니다. 이때 원청은 개별 하청업체가 아니라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을 하나의 교섭 단위로 마주하게 됩니다. 설령 소속된 하청업체가 수십 곳에 달하더라도 그 노동자들이 원청이라는 공통의 실질적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들은 법적으로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청이 개별 하청사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청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거시적인 노사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교섭 단위의 설정은 향후 진행될 창고 단일화 절차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됩니다. 많은 실무자께서 우려하시는 대목이 바로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서도 창고 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노동조합법 제29조 2에 규정된 교섭 창고 단일화는 원하청 교섭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즉,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조가 복수라면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만 교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화 절차는 하청 노동자 간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원청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노조와 산발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일화 절차는 단순히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관문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기존 원청 내부의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 설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 트랙은 명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청 노조가 구성하는 원하청 교섭 단위는 기존의 원청 사용자와 원청 노동자 간의 교섭 단위와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고 운영됩니다. 원청 노조는 원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교섭하는 주체일 뿐
원청이 계약 외 사용자 지위에서 하청 노동자와 마주하는 교섭 단위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와 섞여서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전혀 없으며 기존의 내부 교섭 체계는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하청 노조와의 교섭 트랙을 병렬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중 트랙 구조를 명확히 인지해야 실무적인 혼선을 차단하고 각각의 노사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에 대한 거부권입니다. 특정 하청 노조가 전체 하청 노동자 단위를 무시하고 원청에 직접 단독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별 교섭은 오직 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청 사용자는 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개별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정당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단일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노조 측에 요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위에 서는 방법입니다.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교섭 질서가 붕괴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교섭 절차는 크게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첫째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절차이고, 둘째는 그 확정된 노조들 중에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하청 노조가 최초로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 기간에 다른 하청 노조들이 참여 신청을 합니다. 이후 참여 노조가 확정되면 이들 간의 자율적 단일화나 과반수 노조 결정 또는 공동교섭 대표단 구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협상 파트너가 정해지게 됩니다. 각 단계는 법정 기한이 분 단위로 계산될 만큼 엄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고리라도 어긋나면 전체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교섭의 신호탄은 하청 노동조합에 서면 교섭 요구입니다. 2026년 3월 10일 법 시행 직후부터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원청과 체결된 단체 협약이 있다면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요구가 가능하지만 법 시행 초기에는 대다수의 현장에서 즉각적인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청 노조는 노조 명칭과 조합 원수 등 법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원청은 접수 시점부터 즉각 법적 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합니다. 서류의 미비점을 즉시 확인하고 요구사항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 있는지 기초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긴박한 단계입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정확히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다른 모든 하청 노조들이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은 단 하루라도 부족해서는 안 되며 공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내용을 수정할 경우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이 공고 절차입니다. 공고의 시작과 끝을 기록으로 남기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길입니다. 공고의 범위는 실무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점입니다. 법의 취지는 해당 교섭단위 내에 있는 모든 하청 노조와 노동자가 교섭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직무나 특정 하청사 노조에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 노동자 집단이 대상입니다. 만약 특정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공고를 낼 경우 절차에서 누락된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 전체 교섭 절차를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엄청난 행정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공고를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경영상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사내하청뿐만 아니라 사회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응 또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정법 지침에 따르면 사회하청이라 할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칠 소지가 있다면 사내하청에 준하는 방식으로 폭넓게 공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산하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섭 의제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있을 때 이 위원회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부당 노동행위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를 배제하기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대응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공고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을 게시판에 붙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18년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보면 본사에만 공고를 내고 지역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아 대다수 근로자가 알 수 없게 했다면 이는 적법한 공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게시판은 물론이고 작업장의 벽면, 기둥, 휴게실 출입구, 심지어 식당까지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곳에 충분히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전산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온라인상에도 공고를 게재해야 하며 하청사 측의 협조를 구해 그들의 내부 전산망과 게시판에도 중복 공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달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원청이 하청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노조는 직강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공고 의무 위반을 판단하여 강제 공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더 엄중한 사실은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를 거부한다면 이는 해당 노조에 대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의 평판 실추는 물론이고 형사처벌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절차적 의무를 가볍게 여겼다가 기업 전체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절차상 하자 하나로 인해 수개월간 진행된 교섭이 무효가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안겨줍니다. 교섭 비용의 증가도 문제지만 교섭 지연으로 인해 노사 간 불신이 깊어지고 현장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공고 단계에서 완벽을 기하는 것은 단순한 행무 처리가 아니라 경영의 효율성을 지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실무자 여러분께서는 단 한 번의 절차로 교섭 파트너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공고의 범위와 방식에 있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보수적이고 철저한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사실 공고가 나간 7일의 기간은 우리 기업과 교섭하기를 원하는 다른 하청 노조들이 참여 신청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명칭과 조합원 수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향후 교섭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원청은 참여 신청을 하는 각 노조가 실제로 우리 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즉 개정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접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 확정되는 노조들의 명단이 향후 우리 기업이 상대해야 할 최종적인 협상그룹의 기초가 됩니다. 참여 신청 기간 7일이 종료되면 원청은 바로 다음 날에 신청한 모든 노조를 확정하여 통지하고 이를 다시 5일 동안 게시판 등에 확정 공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날짜 계산의 실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고 종료 2일 통지와 5일간의 확정 공고라는 스케줄을 엄수하십시오. 확정 공고문에는 참여한 모든 노조의 명칭과 조합원 수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공고 방식 또한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 도달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2단계의 공고는 우리 기업이 향후 누구와 교섭할 것인지를 공식화하는 절차이므로 데이터의 정확성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확정 공고가 나간 후 5일의 기간 중에는 노조 측의 이해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출한 조합원 수가 다르게 표기되었거나 명칭이 누락되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원청은 이러한 이해 신청의 타당성을 즉시 검토하여 타당하다면 수정 공고를 내야 합니다. 만약 원청이 정당한 이의를 묵살하거나 조치를 지연한다면 노조는 다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확정 공고의 수치는 향후 과반수 노조를 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노조가 제출한 서류 원본과 공고 내용을 반복해서 교차 검증하는 세밀한 행정력이 요구됩니다. 확정 공고 절차를 마쳤는데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단 하나뿐인 경우에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 경우 자율적 단일화나 과반수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교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법적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단수 노조는 법적인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라는 지위 자체를 취득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체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는 다시 모든 단일화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섭 중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될 경우 지위 변동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을 상시 확인하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확정된 노조가 둘 이상이라면 이제 14일간의 자율 결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은 노조들이 스스로 대표를 정하거나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시간입니다. 회사는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교섭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가이드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원청이 전략적인 판단하에 동의한다면 창고 단일화 없이 각 노조와 따로 협상하는 개별교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별교섭은 향후 근로조건의 파편화와 중복교섭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므로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는 단일화된 창구를 유도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